메모리 계층 구조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1950년대에서 60년대 너무 비싼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 가격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싼 거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레지스터겠죠. 가장 조그만 영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화살표대로 보면은 속도는 제일 빠르고, 그렇죠. 가격 뭐 용량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보조 어,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디스크나 기본적으로 요즘 하드디스크죠. HDD나 그리고 SSD 이렇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이제 뭐 하드디스크도 이제 많이 안 쓰는 편이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SSD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데이터를 이제 빼내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빼내는 과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메인 메모리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저장을 하지 않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컴퓨터에 정말 크나큰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를 끄면 램의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SSD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 뭐 HDD를 그런 용도로 쓰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가상 메모리라는 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너무 그런 구조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캐시든 레지스터든 메인 메모리든 전기가 떨어지면 데이터가 지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조 기억 장치는 저장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이거는 다른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자기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를 아마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은 옛날 사진들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뭐 슈퍼컴퓨터라 그래가지고 IBM 뭐 360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넣는 과정에서 자기 테이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요. 입력 넣는 데만 뭐 하루를 그냥 쓰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입력만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입력을 합니다. 자기 테이프에 있는 거를 계속 돌려서 입력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자기 테이프가 상당히 지금에 비하면 엄청 느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테이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돌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부 쌓이면 그 다음에 이 자기 테이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여기 보이시는 거 보면 이쪽에 있는 자기 테이프도 여기도 자기 테이프, 여기도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자기 테이프가 여러 개 존재하는 이유는 얘네들 하나하나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 들어가면 그때 슈퍼컴퓨터를 돌리겠죠. 근데 슈퍼컴퓨터를 놀리면 안 되죠. 슈퍼컴퓨터를 놀리면 안 되니까, 놀릴 수 없으니까 여기 또 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업무가 끝나면 얘 거 또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또 로드하고 있고, 얘 끝나고, 여기 거 이제 끝나면 이거 바깥 끼고 새로운 거 다시 끼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계속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테이프 쪽이 이렇게 많이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뭐 하드디스크가 개발이 된 거고요. 지금은 SSD까지 개발이 된 건데, 또 반대로 그런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드디스크가 보관 기간이 50년입니다. 근데 자기 테이프는 보관 기간이 100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중요한 데이터다. 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는 게 맞겠죠. 자기 디스크, 네, 자기 테이프죠. 여기 자기 테이프죠. 네, 자기 테이프에 맞는 게 그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SSD도 아마 이게 저장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그거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고 뭐 있으면은 관심 가져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건 이제 메인 메모리.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하나의 버퍼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좀 작은 캐시를 두고, 그리고 제일 작은 레지스터로 가면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를 다 캐시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일부 요만큼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다음에 실행시킬 때 여기 있는 게 또 잘 운이 맞아서 여기 실행시킨다면은 지금 요 CPU 기준으로, 아니죠, ALU 기준이죠. ALU 기준으로
어, 램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바로 캐시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레지스터에서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구조상 이게 이제 맞았다 하면 우리가 명령어를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은 이제 얘가 캐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 맞았다고 하면은 요 밑에 뭐 굳이 어, ALU가 ALU가 여기서 맞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맞으면 그냥 그걸 갖다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스터는 뭐 여기 이제 이 메모리에서 이제 레지스터랑 그다음에 캐시 메인 메모리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뭐 제가 매번 가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빠른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최신 기술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LU 기준에서 ALU가 제일 빠르겠죠. 연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연산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어, 아마 전기전자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거기서 좀 많이 배웠을 건데 그 구조까지는 많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TR들의 조합입니다. TR들에다가 어떤 전원을 하나 딱 주면 얘가 이쪽으로 뭐 세 개 다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어떻게 쭉쭉쭉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가 딱 바로 나오는 거죠. 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얘랑 같은 스피드로 클락이 한 번 딱 떴을 때 이 한 번 스피드에 다음 클락이 오면 또 AL은 또 새로운 걸 할 거고요. 이게 계속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음 클락 올 때마다 그 이 TR에다 값을 어떤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는 결과들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 저장돼야 되냐면 이 클락 안에 저장돼야 될 수 있을 만한 속도여야겠죠. 그래서 레지스터에 예, 저장되는 거죠. 그게 아까 ACC라는 누상기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이 돼야지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돼야지 같은 클락에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 속도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느린 두 번 동작하는 레지스터도 있을 수 있지만 두 클락이든 뭐 세 클락이든 동작하는 레지스터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ALU랑 동일하게 동작하는 레지스터들이 존재한다. 거기에 저장이 돼야지 저희가 변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그런 데이터 가장 빠르다기보다는 ALU랑 거의 동급이라고 속도를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메모리인데요. 주변 장치 뭐 하드 디스크나 이런 거겠죠. 주변 장치 보조 기억 장치가 뭐 뒷장에 좀 또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올려주고요.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프로세서 간에 요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아트메가 1, 2팔은 캐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캐시가 뭐 따로 어디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히트를 잘하기 위해서 캐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8비트 PC라든지 초기에는 거의 프로세서와 그러니까 레지스터와 메인 메모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메인 메모리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TR 같은 거 많이 배웠을 테니까요. 모스펫이라는 그 TR이죠. TR들이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는 게 그 SRAM의 구조입니다. SRAM의 구조로서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 구조로 해가지고 전원이 여기 그 VCC 전원만 계속 연결이 돼 있다면 여기 VCC 전원만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하이인데요. 하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 워드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주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쪽에 이 주소 번지에다가 뭘 쓰라는 라인에 주소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다 없더라도 요 빨간색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트 라인 데이터가 이제 나가는 라인이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나가는 거고 다른 셀에 있는 애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에 있는 데이터가 나가는 건데 요럴 때 얘가 1비트를 내보낼 거냐 아니면 여기는 0비트를 내보낼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요렇게 요 VCC만 살아 있다면 여기가 요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요 VCC만 살아 있다면 이쪽에
파란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심볼화 해놓은 거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심볼이고요. 그리고 요 세 개가 네 요렇게 심볼입니다. 그래서 뭐 N형, P형을 좀 중복으로 좀 쓰고 있어가지고 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좀 한번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뭐 컴퓨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모여 있을 때가 하이,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이 모여 있을 때가 로우다. 그리고 여기 VCC만 살아 있다면 요 구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겠죠. 그 대신 여기에 있는 어, 워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셀을 선택해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또 우리가 레지스터를 이제 메모리를 가져올 때 요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데이터가 쭉쭉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뭐 메모리 히트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SRAM은 사용하긴 합니다. 아예 쓰진 않진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 또 D램 사이에 또 SRAM을 두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SRAM이 좀 더 D램보다 좀 더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도 지금 저희가 뭐 D램 4, D램 4, 5 뭐 이렇게 해서 D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D램이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버전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D램도 용량을 키우려다 보니까 어쨌든 속도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다 또 SRAM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거기 또 캐시도 넣고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이 사이사이 어떤 램에 거의 지금 엄청 크죠 용량이요. 저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3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예, 32기가를 쓰고 있으니까 엄청 큰 용량의 D램을 이 제일 빠른 ALU와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넣게 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이 생겨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뭐 속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D램은 속도는 포기하더라도 용량도 이제 키우는데도 목표를 또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제가 이런 하드웨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뭐 그 사업 분야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형태를 보면 D램은 조금 그러니까 램 같은 경우는 속도를 살짝 포기하고 대신 용량을 키우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메인 메모리인데요. 메인 메모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키게 되면은 물리적인 주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0S0부터 뭐 32기가 기준으로는 4기가가 최고였습니다. 32비트짜리 컴퓨터에서는요. 왜냐면 메모리 주소가 이제 주소 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4기가까지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주소 번지로 이제 메모리 매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메인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 이제 64비트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서 요런 4기가 램이 4기가에서 멈추는 거는 이제 끝났죠. 또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이것도 사실은 64비트도 완전히 끝나는 그러니까 끝은 아니죠. 어쨌든 또 컴퓨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 IT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언젠가는 이 64비트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또 이거 하드웨어적인 얘기 또 재미삼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집접도를 낼 수 있는 최저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너무 작아지면 전자 도약을 해서 다른 전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뭐 어느 벽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실용 가능한 건 1나노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나노의 집적도를 가지는 거는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집적도가 점점 내려가면 조만간 몇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양자 도약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 벽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PN형에서 P에서 N으로 저희가 못 넘어 반대로 못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약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R 같은 거는 MPN이든 PMP든 이런 구조인데 어, 이게 NPN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N에서 바로 전자도약해서 반대로 가 있으니까 뭔가 어, TR을 만들 때 집적도를 크기를 줄여서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메모리는 구조는 이렇게 메모리 주소라는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제 사용하는 저희 함수라든지 변수들은 우리가 이제 논리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쓸 때 쓰는 것들은 이제 논리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소, 실제 주소는 물리 주소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요 코드에서 보는 요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진짜 이제 물리 주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물리 주소를 다 외워가지고 코딩을 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뭐 정말 진짜 내가 잘 찾고 그 다음에 툴도 잘 돼 있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 주소를 직접적으로 입력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또 이 변수라는 이름, 함수라는 이름들을 잘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요거를 이제 매핑 아니면 메모리 맵이라는 걸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변수들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면 어딘가에 메모리 어딘가에는 물리 주소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얘가 만약에 히트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캐시에는 이걸 똑같이 복사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게도 얘가 레지스터로도 속도를 위해서 레지스터를 올려놓을 수 있고 OS가 이제 그때부터 하겠죠. 올려놨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계층 구조적인 의미니까요.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은 일단 메모리 접근 시간은 좀 짧습니다. 메모리 접근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메모리를 다음 접근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이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또 대기 시간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요런 사이클도 존재한다. 라는 것도 이렇게 메모리가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 읽을 때까지의 최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접근 내가 이 다음 접근 그러니까 빠르게 다음 접근 하고 가야 되는데 접근 시간은 이만큼이지만 그 시간에 공백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량을 이제 키우고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뭐 프로그램 코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진짜 큰 영상이라든지 AI를 돌릴 때 필요해서 가상 메모리를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램 크기는 한정적이니까 뒤에 있는 SSD나 하드디스크에 이 용량을 메모리처럼 쓰는 거죠. 번지처럼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속도는 뭐 당연히 하드디스크나 SSD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속도는 많이 느리겠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수업은 제가 아마도 이게 책을 보니까 7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진행하는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아마 되게 뭐 간단하게만 가상 메모리가 어떻다라는 것들만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이 아니라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로딩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까? 로딩. 이런 로딩이라는 것들은 이것도 이제 가상 메모리랑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로딩을 하는 거는 어떤 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러올 때까지 램에 올라올 때까지 왜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램에 지금 전체 게임 맵이 이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실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옆에 칸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딩이라는 게 생기죠. 그때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때 여기 있던 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다시 불러올 때 이제 로딩이라고 화면에서 뜨고 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이것도 가상 메모리랑 좀 비슷하게 이제 구조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아까 여기서 이제 캐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좀 보면서 이 순서를 좀 바꿀까 했습니다. 캐시 내용을 좀 먼저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데 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메모리라고 하면 어쨌든 레지스터부터 캐시, 레지스터, 캐시, 메인 메모리, 주변 장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뭐 어쨌든 이 이후로 이제 캐시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또는 이제 메인 메모리는 이제 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여기까지 일 범주를 얘기합니다.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의미로서는 그 주변 장치도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도 계속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메인 메모리의 속도 차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캐시나 외부 캐시를 구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현하기도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부나 외부에 구현하기도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없을 수도 있다. 없어도 상관없다. 그 대신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변목 현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서 속도를 위한 그런 데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의 이런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SSD의 이런 모양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얘네들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요 빨간색 페이지라든지 섹터 단위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업로드라는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없죠. 얘네들은 삭제하고 다시 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거나 쓰기는 섹터나 페이지 단위로 하고요. 그것도 뭐 1바이트 단위가 아니죠. 좀 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얘는 블록 단위라든지 이제 트랙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쭈루룩 집어넣을 때는 페이지 단위로 집어넣으니까 빠르기도 빠르고 쓸 때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삭제할 때도 빨리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러올 때도 페이지 단위로 불러오니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쭉쭉 불러오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는 대용량을 가져오고 대용량을 삭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해도 파일 시스템만 해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마 이 OS에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책에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제가 아마 수업 시간 때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캐시고요. 캐시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세서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전달하는 속도나 얘가 여기까지 전달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죠. 네, 그게 우리가 뭐 여태까지 이제 많이 나타났던 건데 이제 블록 단위로 보낸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이만큼씩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워드 단위로 보낸다. 이게 뭐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캐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캐시 그러니까 뭐 L1, L2, L3, 뭐 L4 이런 캐시들이 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캐시의 이제 기본 동작인데요. 메인 메모리에서 어떻게 이제 캐시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래서 아마 요거는 가장 작은 상태를 아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책이 좀 옛날 데이터라서 사실은 뭐 지금 뭐 64비트를 쓰고 있는데 만약 여기다 64비트를 뭐 그렸다면은 보기는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소 번지가 메인 메모리 주소 번지가 얘 같은 경우는 2에 지금 네, 24승이죠.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썼던 것도 32비트예요. 그쵸? 근데 얘는 뭐 24비트로 표현해서 한번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번지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위 두 비트를 제외하고 여기 요렇게가 뭐 잘린 건 이렇게 잘렸지만 여기랑 비교를 합니다. 요렇게 메인 메모리 주소와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비교를 해서 똑같은 게 있다면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만약 있다면
캐시에 존재를 한다면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 검색해서 만약에 여기랑 똑같은 게 있다면, 왜냐면 4개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커졌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워드 단위라고 해서 4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하이 2개는 안 맞아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 나는 얘가 00, 01, 뭐 1, 10 그리고 11 이렇게 4개는 무조건 한 번에 4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메인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4개가 이렇게 한 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워드 단위라고 하니까 이 책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상위 비트만 맞으면 그 하위 비트 2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캐시에 어, 히트를 한 거죠. 맞춘 거죠. 캐시에서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프로세스가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면서 이때 캐시에도 같이 올려놔요. 뭐 그거는 이제 히트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올려놓는 거고, 한 번에 또 그냥 ALU가 필요한, CPU가 필요한, 프로세서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 하나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블록이라는 걸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더 캐시의 히트를 더 맞출 수 있는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캐시 적중이랑 실패라고 돼 있는데 미스, 뭐 캐시 히트, 미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성능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캐시 히트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만약에 캐시가 미스 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캐시가 적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 만들 때 캐시를 적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네. 캐시가 적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법을 제가 뭐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기법을 또 잘 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캐시가 미스가 나는, 그러니까 실패가 나는 그런 코드를 짰다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네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요즘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두고 뭐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 같은 거라든지 옛날에 이제 개발했던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메가 128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캐시가 실패하거나 적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아트메가 128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을 쓰는 거랑 1차원 배열을 쓰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열이죠, 배열. 아무래도 얘네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도 작고 뭐 캐시가 존재한다면 캐시도 작을 테니까 2차원 배열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2차원 배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데이터를. 근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잘 안 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여기도 붙었다가 배열이 여기도 붙었다 여기도 붙었다 이렇게도 하는데, 1차원 배열로 내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할 거였으면 얘네들이 그냥 여기 들어갔겠죠. 1차원 배열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1차원보다는 2차원이 좀 더 느리더라.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디바이스에 맞춰서니까 이런 거는 이제 케어를 못 해주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건 굳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네, 우리가 그러면 캐시가 히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줘야지 캐시가 더 히트를 할까에 대한 이제 또 그런 의문도 있죠. 그래서 캐시에 대해서는 이제 공간적 지역성과 그다음에 시간적 지역성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지역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실행되면 다음에 2번이 실행될 수 있고 2번째 배열이 실행될 수 있고 3번째 배열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우리가 다 순차적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요 순차적으로 내려갔을 때 얘를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놓고 제공을 하게 되면 계속 히트가 나겠죠. 요게 그대로 캐시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히트가 아주 빠르게 날 걸로 예상이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지역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메모리 번지 여기가 히트가 났다 그러면 다음에 뭐 조만간 또 얘가 히트가 날 확률이 있죠. 어떤 경우죠? 바로 포문 같은 거나 와일문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시간적으로 얘가 한 번에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호출이 되고 또 호출이 되고 그래서 캐시가 꼭 바로 이렇게 캐시 아까 있는 그림에서 여기서 캐시가 히트가 안 났다 하더라도 얘를 바로 내려버리진 않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기억장치인데요. 아까도 이제 메모리나 이런 용어에서 보조기억장치는 사실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가상 메모리 때문에 사실 보조기억장치도 메모리의 한 축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조기억장치는 사실상은 정확하게는 이제 메모리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기 디스크, 이게 HDD겠죠. HDD, 광디스크. 네, 요거 용어가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자기 테이프, 아까 제가 흑백 사진을 보여드렸던 자기 테이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억 장치라고 하고 2차 기억 장치라고 하고 얘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얘네도 천년 만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니다. 예, 어떤 거든 간에 데이터를 손실을 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 다 시간이 지나면은 전자가 붕괴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데이터를 천년 만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시스템 버스인데요. 이 책에서 시스템 버스를 되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시스템 버스를 기반으로 설명은 많이 드리기 때문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어 버스가 있고요, 주소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가 있는데 주소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메모리 여기 보시면 여기 워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라인을 이제 주소 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주소 버스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다 데이터 버스에다가 라이팅을 하겠다 아니면 읽어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 버스가 들어있는 거고요. 제어 버스는 아까 제어 버스는 사실상 되게 사실 다양한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짓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그냥 좀 이 책에서는 크게 이제 제어 버스라고 하나의 뭐 어떤 메인 메모를 읽거나 동작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읽고 자기가 뭐 리드하고 싶을 때 리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신호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통칭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세세하게 구분할 짓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어버스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거나 그런 것들을 쓸 때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같은 시스템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버스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버스에 가장 많은 버스니까 뭔가 데이터가 실어서 가는 거겠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실어가는 유닛들은 사실상은 프로세스랑 메인 메모리가 거의 주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보드를 100번, 1000번 빠르게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친다 하더라도 24GHz로 칠 수는 없잖아요. 2.4GHz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프로세서 메인 메모리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